노학래라고 합니다. 이 토론집에 나와 있는 사회자로 지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그 예전 20대 때 그 구로에 있는 박영진 열사 추모사업회라는 열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주인공인 박영진 씨하고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공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박영진 열사 추모사업회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우리 김명훈 추모연대 의장님한테는 제가 꽉 잡혀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와서 앉아보니까 진짜 이 막강한 애국 인사분들이 앞에 계셔서, 이런 어르신들 중에 어느 분이 사회를 맡는 게 마땅했을 터인데, 우리 김명훈 의장님께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보고 지명해가지고 토론회 사회를 맡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물리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노학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주통일운동의 역사적 기원, 준비된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몇 번 회의에도 결합해서 보았는데, 우리 발제를 맡으신 분들, 그리고 추모연대 사무실에서 아주 수차례 회의를 거쳐가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달 동안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성실한 준비 자세에 제가 나름대로 감동도 받았고, 그렇게 준비된 토론회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토론자분 한 분, 이천재 선생님께서 오고 계신데 언제쯤 도착하실지, 잠깐 기다리면서 토론회를 그냥 진행을 하겠고요. 이준식 토론자분,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토론자분은 지금 과천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 하는 교육부의 행태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단한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진행하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3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셨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공적인 일 때문에 늦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주통일운동의 역사적 기원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인사말을 듣고요.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데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한 추모연대 의장 김명훈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그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추모연대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기저기서 청년단체들이 정부 국정원에 의해서 조직사건으로 그 수사를 받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똑같은 단체의 회원들이 이런 그 조작사건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항상 국정원에서 사건을 조작할 때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통일 문제에서의 자주 통일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연관 관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연관 관계 문제는 둘째로 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자주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우리 주변에 그나마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겁을 먹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주란 말은 진짜 불손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 자주통일운동을 그 탄압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그 사법 처리해서 죽이기까지 한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얘기하고 바로 그것이 핵무기 개발의 문제하고 연관되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 스스로도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럴 정도로 그 자주라고 하는 말, 자주를 국방에 쓰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온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에서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자주 통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금기시되는 그런 용어로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자주 통일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토론자 분들과 그다음에 발제자 분들께 이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같이 공감하고 앞으로 통일운동에서 어떤 정리된 내용들이 희석되지 않고 좀 자리 잡아서 우리 통일운동의 정당성,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으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 고생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를 중심으로 제 오른편에는 발제자분들이, 제 왼편에는 토론자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발제는 각 20분씩 발제를 하게 될 것이고, 토론자분들은 지정 토론을 각 10분씩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지정 토론이 끝난 뒤에는 객석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터인데요. 자, 지정된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토론에 다루는 내용들이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보고 듣고 느낀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직접 몸으로 움직였던 과거의 일에 대한 토론이고 회고일 수 있다고 보여져서, 하여튼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쪽 선생님부터 쭉 간단한 소개 말씀 주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소개 말씀 주시고,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특별히 당부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보연대 명예회장을 있는 박중갑. 시민운동 집회, 민족운동, 민족주의가 발간된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해서 많이 잘 안 되는데, 그때 민족일보라는 식으로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처형당한 정용수 사장의 동생입니다. 이름은 정용주입니다. 한국전쟁 피해사자 정육연합회 사무처장 일을 맡고 있는 김세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쟁 피해사자 오늘 이 토론을 보니까 민자스통 결선 과정과 1950년대 통일과에 대한 박사를 보니까 여기에 저희 혁명 이름이 나오시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자통 결선 과정 같은 중요한 역사를 보이고, 오늘 수호연대에서 자주 통일운동의 역사를 주는 세미나를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계속 진보력이 농협에서 우리나라 자유통일의 목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정대 이죽회 회원입니다. 이 좋은 점을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한국경제 유적의 회원 현준호입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먼저 좀 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통일광장 개표 끝났습니다. 한국 전쟁 유적회 선생님도 오셨다 그러니까 저희 통일광장 회원인 비지한 장진 선생님들이 해방공관 시대를 살고 또 사회 속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은 통일운동의 하나의 등대로 하고자 뜻을 이제 지켜왔던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들은 이야기 또는 시간이 된다면 좀 말씀 좀 나눴으면 참 좋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마침 오늘 우리들 통일광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좀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분 넘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인사하신 우리 권나피 선생님, 10여일 전에 어머님께 아마 같이 동문하신 분이 계실 거고, 다 모아서 얘기했는데, 아주 힘들게 하셨던 어머님 조석기 10여일 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문 방송 편집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루종이고요. 민자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무슨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름은 유정식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민자통 회원으로서 도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춘택입니다. 징역 18년 살고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 생활에 좀 떠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보도 세 번째 민자통 회원 경원입니다. 사무국민경매에서 동일영장을 맡고 있는 마화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원대 의장 김병훈입니다. 이쪽 아침부터 소개. 박영진열사 신호사업부에 돌아오는 박재민입니다. 네, 동태를 문제를 들어주신 반갑습니다.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라고는 이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재단의 이세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의 피아사회 동문협회 강옥재 도반설입니다.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전민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쪽에 있는 젊은 일꾼들하고 저는 국민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희옥입니다. 예,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인사까지 나누었습니다. 지금 다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발제자든 토론자든 이 토론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든 사실은 누가 더 자주 통일운동에서 관심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토론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이 발제자나 우리 토론자들을 가르치실 만한 경험과 경력과 어쨌든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천재 의장님, 고모님께서 지금 오고 계셔서 첫 번째, 워낙 순서에도 그러합니다만은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전명혁 박사님이 먼저 1920년대 항일운동기에 자주통일운동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하고
오시는 대로 곧바로 이천재 의장님이 해방정부에서의 자주통일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창훈 실장님께서 1960년대 초 4.19와 그 전후한 시기에 자주통일운동에 대해서 각각 준비한 발제를 하고,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정토론부터 시작해서 이후 2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소개드리지 않겠고, 본인이 맡은 순서에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맡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전명혁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전명혁입니다. 네, 지금 저는 동국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구로역사연구소라는 그 단체, 지금 현재는 역사연구소, 거기 지금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통일운동의 기원이라고 하는, 역사적 기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되게 무거운 주제를, 첫 번째 발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맡게 된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일운동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그것의 하나의 전사로서, 하나의 도입으로서, 그 역사적 어떤 연원을 형성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 통일 전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모색되고 구체화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발제가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20분이라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 발표문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920년대는 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 사회주의 사상에 수용되고 보급되면서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 조직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그 러시아 지역에서 이 러시아 혁명을 겪으면서 이미 그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고려공산당이 또 존재를 했었고, 또 국내에서는 여러 서울파, 북풍파, 화요파, ML파 이런 다양한 이러한 이름과 경향을 달리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그룹들이 또 존재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창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2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 민족 통일 전선이라고 하는 구체적 형태가 모색이 되면서 이 27년 2월에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여러 사회주의 이 분파 그룹들은 민족 통일 전선체, 민족 혁명당에 대한 그러한 모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간회 창립 이전에 이미 조선민흥회라든가 조선사회단체 중앙협의회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표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 코민테른의 민족 식민지 문제 인식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는 유명한 민족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라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레닌은 이제 이 민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권리가 불평등한 그러한 피억압 종속 민족과 이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억압 착취 민족을 구별할 것을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레닌은 이 민족 식민지 문제 소위원회에서 후진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운동을
강조하면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 대신에 민족혁명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이러한 것을 개량주의 운동과 구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민테르는 그러한 이 식민지 국가의 이 부르주아 해방 운동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경우에만 그리고 우리가 농민 및 그 광범위한 픽착지 대중을 혁명적 정신으로 교육 조직하려고 하는 것을 그 대표자가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르주아적 해방 운동을 지지해야 하며 또 지지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민테르는 그러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파와 일시적 협정 또는 동맹을 맺어야 하지만 그것을 융합해서는 안 되고 또한 맹아적 형태일지라도 그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2차 대의 그 어떤 이 민족 식민지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이 1922년 코민테르 4차 대회에서는 이 동양 식민지에서 반제 통일 전선의 슬로건이 강조돼야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1923년 1월에 중국에서 제국주의와 군벌에 대항하는 국공합작으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공합작은 1924년 손문이 사망하고 이러한 속에서 장개석이 마침내 1927년 4월 12일 4.11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당시 노동자 총파업과 이 중국 공산당을 이제 탄압을 하면서 결국은 이 국공합작은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공합작의 결렬은 1928년 코민테르는 6차 대회에서 이러한 민족 부르주아지와의 그런 민족주의적 세력과의 어떤 연대를 깨는 이러한 어떤 사실상 민족 통일 전선을 부정하는 그러한 상당히 좌편향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민테른의 어떤 로부터 형성된 이러한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수용이 되어 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 6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922년 10월에 그 러시아의 베르흐네 우진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고려공산당 그 연합대라는 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그 이르크츠크파와 상해파 이 두 개의 그 고려공산당의 연합대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렬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코민테르는 이제 그해 12월에 이 코민테르 산하에 꼬르비로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한 이 1923년 1월에 이 국민대표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되고 또한 이곳에서 국내에서 민족혁명당 집행위원회를 조직할 것 이러한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대표 대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이제 입장의 차이 이런 것들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무산이 되고 이게 되는 이제 복잡한 좀 과정이 이제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당시 이 민족 혁명당 이걸 둘러싸고 당시 이제 이 상해파 이동희 계열과 당시 코민테른의 그 원동부 책임자 이 보이친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두 세력은 이 보이친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이 민족당을 결성을 이제 먼저 할 것을 이렇게 조선에서는 전의당보다는 민족당을 먼저 결성할 것을 강조를 하고
를 합니다. 반면에 이 이동희 쪽은 그러한 그 통일적인 전의당을 먼저 수립한 연후에 반제 통일 전선의 슬로건 하에서 민족혁명당을 건설하는 이러한 계획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상이하게 대립이 되는 이러한 그 부분이 이제 이 23년 이 무렵에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1924년 3월에 당시 이러한 그 국내외에서 조선공산당, 이 전의당과 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코민테른은 1924년 3월에 조선 문제에 대한 그러한 그 보고서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당시 그 이러한 전의당과 통일전선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그러한 이 어떤 이 민족주의 그룹의 통합의 문제와 어떤 민족혁명적 해방운동의 어떤 통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4년 그 2월 이 코민테른의 이 어떤 조선 문제라고 하는 이 보고에서는 당시 그 전의당과 어떤 그 민족주의 조직 내의 민족 통일 전선의 원칙 에서 상당히 이제 코민테른 2차 대회에 레닌에서의 어떤 그러한 통일 전선의 원칙이 상당히 충실히 지켜지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그룹에서 이제 통일전선체들이 형성되는 이러한 그 것들을 볼 텐데요. 아마도 뭐 조선공산당 파요파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서울파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울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서울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1921년에 국내에서 서울청년회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에서 이제 이 서울파가 이제 유래하게 되는데 이 서울파는 뭐 이제 이미 동경에서 21년 10월에 이 사회혁명당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러한 이 조직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1922년 6월에 오면은 또 국내 여러 이제 그룹 중에 이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5년 만들어진 조선공산당과는 별도의 그러한 이제 조선공산당의 중립당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것과 이제 통합을 이제 또 이제 하게 되고 22년 10월에 또한 서울 청년회 내부에 어떤 비합법적인 공산주의 단체 꿈그룹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23년에 가면 고려공산동맹이라는 것으로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23년 2월에 창립이 된 고려공산동맹은 그 강령을 보면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들의 조선인 앞잡이들을 파괴하고 박멸할 때까지 단일한 민족혁명운동을 창설하고 강화하고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 이것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을 이들은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5년 4월에 이 조선공산당이 창립이 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이 서울파는 이제 배제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이제 초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러한 어떤 속에서
이 시기에 이제 서울파, 북풍파, 그리고 또 조선노동당 뭐 이런 이제 그룹들 내에서 이제 그러한 민족당이라든가 전의당을 만드는 이러한 논의들이 이 1926년 이 무렵에 또 이제 존재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그 속에서 이 조선민흥회라는 게 10페이지에 보면은 이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선민흥회는 신간회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그러한 어떤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 민족통일전선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1920년대에는 민족주의 세력이 3.1운동 이후에 타협적인 흐름과 비타협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가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 천도교 세력이 이제 민족주의 세력으로 가장 강력한 이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천도교 세력도 이제 최인 같은 이러한 세력은 이제 자치론 쪽으로 흐르고 이러한 그 이제 천도교 내의 어떤 그 흐름도 이렇게 좌우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당시 이제 물산 장려회 계열의 민족주의 세력과 서울파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그 연합해서 이러한 최초의 민족통일전선체인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속에서 이제 그 어쨌든 26년 7월 10일 날 조선민흥회가 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민흥회는 당시 그 조선민족의 총역량을 결합해서 그러한 그 조직적 활동을 기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속에서 조선민족의 어떤 단일 전선 그리고 그 조선민족적 유일기관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표방을 이제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이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무렵에 또 이제 이 당시 그 여러 이제 이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ML파 이쪽 세력에서 바로 이제 또 신간회를 준비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상당히 세력을 이제 갖게 되고 결국은 이 조선민흥회 세력은 신간회와 이제 합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신간회의 성립과 해체 이 부분은 13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신간회는 이제 커다랗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타협적인 그러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일제에 대항하는 그러한 통일전선체로서 만들어졌고요. 당시 이제 커다랗게 이 시기에는 이제 이강수라든가 이러한 자치론자들의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위기를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신간회로서 이제 그 형성이 되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신간회는 그 13페이지 마지막 그 인용된 그 문단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당시 그 오산학교 교사로 있었던 홍명희가 당시 이제 휴가에서 그때 우연히 최남선을 만났다가 당시 이제 이들이 자치론자들이 이제 뭐 그러한 연정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홍명희라든가 안재홍을 만나고 안재홍이라든가 신속을 만나면서 바로 이제 신간회를 만들게 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성립이 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그 신간회는 뭐 그 이제 그
그 이전에 그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당시 이제 그러한 어떤 민족협동 전선, 그러한 경제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간에는 10개월 사이에 140개의 전국적으로 지회가 만들어지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결성이 되면서 상당히 일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그러한 집회를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이런 탄압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그 신간의 지도부는 점차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노선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 시기에 28년에 가면서 조선공산당이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 당원이 신간에 이제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간의 내부 간부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한 당시 조선일보가 이제 정단이 되는데 당시 이제 일제는 이제 조선일보를 그 정단 해제를 시키는 전제로서 조선일보 내에 이제 신간의 회원들이 이제 탈퇴를 할 경우에 복관을 시키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신간의 내부의 어떤 온건화 노선을 이제 가속화시키게 이제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그 29년 그 11월 그 광주 학생운동 사건을 계기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민중대회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또한 그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또한 이제 집행부가 이제 그 체포가 되고 소위 이른바 민중대회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신간의 탄압이 이제 가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간의 해소론의 이제 기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간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조직적인 어떤 변증법적 어떤 그 조직의 어떤 발전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해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해소라는 해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해체라고 해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해소는 결국은 해체로 귀결되고 이제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간의 해소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이제 마지막 매진말에 좀 있는데 시간 관계로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에 그 발제문에 보시듯이 굉장히 긴 발제문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1920년대 우리 좌익운동 또는 민족통일과 결부된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조선민흥회의 창립 그리고 그것이 신간회라는 민족통일단일전선으로 이어지는 역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해방을 거치면서 우리가 과거 친일 일제 식민지배의 어떤 잔재를 다 청산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전환된 역사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먼 과거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일을 이렇게 어쨌든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어쨌든 민족통일전선 운동의 어떤 출발점으로 보고 그 시기를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두 번째 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재 고문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천재 고문님께서 오시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고 있지 어디쯤인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지금 도착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정 발제자 이창훈 실장으로부터 민자통 결성 과정과 50년대 통일 방안에 대한 고찰 발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소개하시면서 보니까 민자통 회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오늘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우리의 문제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가까운 역사 시기에 대한 설명이어서 더 꼼꼼한 발제와 어떤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 실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주 발제자이신 인천재 선생님이 연락이 안 돼서 주최 측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주까지는 다 통화가 됐는데 오늘 한 번 더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한 게 아마 좀 원인이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그 발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양해 말씀을 구할 거는 이 글을 원래 이제 다른 좀 전문 박사 연구하신 분이 발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늦게 연락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섭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그냥 이제 그 통일 단체에서 실무를 띠고 있는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부실한 게 많습니다. 좀 정형화되어 있는 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력들을 좀 찾다 보니까 혹시 잘못 기록이 이제 되어서 여기에 이제 그대로 실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틀린 건지 아니면 기록이 틀린 건지 뭐 이런 내용도 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좀 더 연구가 되고 부족한 점들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미완성된 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민자통 건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4월 21일 날 처음 민자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이가 4월 26일 날 하야를 하니까 이승만이 하야하기 전부터 민자통이 좀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왜 박정희도 쿠데타를 4.19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동시에 이 좌우에 준비가 4.19 이전부터 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시점에 가서 전면적인 그 대결을 하는 이런 장면을 좀 연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족건양회에서 4월 무교회의 때 이제 처음 논의가 되었고요. 민족건양회는 이제 그 해방 초기부터, 해방 바로 직후부터 이제 이종률, 박진 이런 분들이 이제 민족전의당을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전의당까지는 못 나가고 그냥 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한영, 조윤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종률 선생님의 그 민족혁명론, 여기에 이제 동감하시는 김창숙, 안경근, 이시영 선생님, 부통령 하셨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건양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요게 이제 그 전쟁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 뭐랄까, 대중 조직으로 전의당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명망가들의 그 모임으로 좀 남아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 혁명이 터지자, 그동안 품어왔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모여서 민자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4인방이 등장하는데요. 뭐, 앞에 세 분은 그렇고, 네 번째 그 조윤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당시 요즘으로 치면 민교협, 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요 21일 날 요 모임이 있었으니까 교수단 시위에 이제 참여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4월 25일이니까 4일 뒤에 이제 교수단 시위를 통해서 그 다음날 이승만이 하야하는 이런 과정까지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재미난 거는 이제 그 교수단 시위가 있던 날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수님들 봉급날이었답니다. 그래서 봉급날 모임을 갖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모여서 시위를 진행을 하셨고요. 예상보다 많은 256명이 참여를 해서 4.19의 분수령을 이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개월 뒤에 천도교 서울 사무실에서 이제 민자통 조직이 발기가 되는데 천도교가 이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도 네 분 나오시는데 이제 천도교의 박래원 선생님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박래원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인쇄공이셨습니다. 인쇄공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 당시에 화요계가 60만세 앞에서 발제하신 화요계 공산당이 그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때 이제 천도교가 인쇄물 제작, 요런 거를 이제 담당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박래원 선생님은 그때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인쇄 노동자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전에 발각이 돼서 투옥이 되시는 이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도교 4대 교주인, 아직도 뭐 교주로서를 두고 교주의 위치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4대 교주이신 박인호 선생님의 이제 조카가 되고요. 그 이후로도 일제시대하고 해방, 그 다음에 4.19 전까지 천도교에서 쭉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도교의 마당발이셨던 것 같습니다. 9월 3일이 되면은 민자통 중앙협의회 이제 주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통 사회주의자들이 몇 분 결합을 하십니다. 이제 민족 권양에, 그 다음에 이제 구국청년단은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우익 쪽에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결성한 이제 정당인데요. 사회혁신당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이제 전남 지역에서 빨치산 출신이신 기세충 선생님이 이제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이고 군 출신이신 신인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국영 과수원장, 그러니까 과수원, 농업, 사과나무 이런 과실을 키우는 국영 과수원장 직책을 맡으셨던 강등인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에서도 박래원 선생님 외에 천도교 교령까지 지내셨던 정운채 선생님이 또 이제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정당인 삼민당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요. 문용채, 이제 삼민당의 당수가 문용채신데, 문용채 선생님은 요즘 말로 하면 일제시대부터 발명가셨습니다. 1914년생, 14년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일본 오사카 기계학교를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조선 신화당 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반대한다. 그래서 좌우 합작에 의한 남북 협상이 통일 방안이다. 이게 이제 단일 국가다. 이런 이제 방안을 갖고 계셨는데 4.19 때는 중통련, 그러니까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날, 쌍십절인데요. 민자통 확대 발기회의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발기 4대 원칙이 발표가 됩니다. 둘째 부분만 봐도 요게 이제 1948년에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북에서 제안했던 그런 취지와 동일한, 원칙을 가졌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통일과 동시에 애국자들에 대해서는 그 전략을 묻지 않고 서로 협력한다. 이거는 얼마 전에 교황이 저희 나라 방문했을 때 남북의 화해를 촉구하면서 서로 죄가를 따지지 말라고 한 부분하고 같이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상무위원 99명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위원회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도위원 하신 분들이 이제 이훈구, 노정일, 최근우, 이동화, 강등인 요 5분인데, 강등인 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훈구 선생님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훈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대 총장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국학운동, 정인보 선생 이런 분들하고 국학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사회대중당 총무위원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이신 노정일 선생님,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해서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우 선생님 뭐 여운형 비서셨던 건 다 아시겠고요. 그리고 이동화 선생님도 뭐 안중구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 거 다 아시고요. 이동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19 이후에도 대중당 당수 76년에는 그 민주회복선언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줄곧 이 정치 쪽에서 활동하시면서 민자통의 그런 정신을 계승하려고 애썼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의 김창숙 선생님은 뭐 성대 설립자로 잘 알려지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99명 구성을 보시면은 노급이 노동 계급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당시에 이제 노동자 조직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아직은 이제 명망가 위주, 그리고 이제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단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전 국민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을 농민은 거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제 천도교회 주옥경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손병희 선생님, 천도교 3대 교주이신 손병희 선생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장건산 선생님, 임정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운형 선생님 사후에 금민당을 책임지셨던 분이죠. 재미난 것은 이제 경찰 해방 직후에 경찰국장을 했던 장택상의 사촌 형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경북 시국대책위원회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 경북 시국대책위원회가 참여하면서 남록의 인사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됩니다. 대구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장상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김성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금성방직 사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금성방직을 팔아서 민자통에 자금을 후원하게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북시국대책위원회가 참여하면서 이 장상호, 김성달 이제 이런 분들이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뭐랄까요, 오랫동안 투쟁을 해오셨던 분들이 민자통을 단순한 이제 연대체 조직이 아니라 전선체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이 취지로 이제 당시 사회당 계열의 분들하고 함께 이제 민자통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정순종이라는 분하고 서동열 이 두 분이 제가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로는 이제 빨치산에 참여를 하셨던 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두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끝나고 저한테 일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기존 민자통을 준비하던 종교계 민족 건양회 천도교 이런 부류 분들하고 이 경북 시국대책위원회 분들하고 의견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체로 바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이 경북대책위원회, 경북시국대책위원회 이분들하고 이제 좀 마찰이, 기존 이제 이종률 선생님이라든지 민족건양회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북 민민청 소속이었던 서두원하고 도혜종 선생님,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이제 28, 두 분 다 뭐 20대 이제 후반, 이제 사회운동가로서 명성을 얻어가는 시점인데, 이 두 분이 나서서 장상호, 김성달 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아직은 민자통이 전선체로 나가기에는 힘들다, 그런 지향을 갖되 앞으로의 이제 이 민자통 준비 과정 속에서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하고 마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들을 이제 장상호, 김성달 선생님이, 아이고 배터리가 다 나가서 시간 간 줄을 못 보시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이 되면은 통일선언서하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 1,000명이 발표가 됩니다. 통일선언서에 쭉 보시면 되고요. 거기 그 5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오타가 있습니다. 제 아닌데 제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 자주 3번, 강령 3번에 민족 자주의 처지에서 그래서 이제 자주의 입장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준비위원들까지 발표가 됐는데 중통련이 또 발기가 됩니다.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을 하면서 사회대중당 김당로 위원장님이 이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을 하면서 중통련 발기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김다로 위원장님이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도 본인은 나중에 민자통 또 의장단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립화 통일 방안이 민자통하고 대립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꼭 이해를 해왔는데 이런 이제 그 참여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민자통의 중립화 통일 방안을 가지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통련 발기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 자료에 있는 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61년 2월 25일 천도교 대강단에서 1560명, 요거는 민족일보 기사에서 나온 숫자니까 뭐 정확하리라고 보고요. 자주통일 중앙협의회 결성식을 갖게 됩니다. 민자통 그 의장단 20분이 이제 거기에 적혀 있고요. 그 중에 뭐 특별하게 보실 분들이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있는 허영백 씨는 기독교 장로시고요. 그리고 한족회 제반 동포 자치기관인 한족회에서 기관지를 담당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흥관학교도 연결되어 있는 백서농장에서도 참여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길림시 예배당, 그러니까 중앙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로로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 되시고 이원혁이라는 분, 두 번째 줄에 5번째 계시는 이원혁은 신관의 서기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까 발표하신. 그 다음에 이 함석희라는 분, 그 다음에 함석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의장도 하시면서 집행부서인 사무처의 부위원장을 또 하셔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오지호 씨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박헌영 선생하고 같이 농민운동을 일제시대 때 하다가 검거되셨던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함석희 선생님이 박헌영 선생하고 그렇게 하셨고요. 오지호라는 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분은 조선대 당시 조선대 미술 교수셨습니다. 미술 교수였고 당시에 60년에 그 조선대 그 문제아 박철웅 총장 축출 그 위원장을 또 역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명예의장에 3분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삼규, 김용중 이 두 분은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활동하신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서영혜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 해방 전에, 전쟁 전까지 그 영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49년에 이제 부인 되시는 분하고 중국을 갔다가 뭐 여권 문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실종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60년 민자통에 이분의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혹시 제가 기록을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연락은 안 닿고 있었는데 구주 쪽에서 너무 유명한 그 운동가다 보니까 이 뭐 형식상 이렇게 명단에 포함을 된 건지 요거는 좀 한번 사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이제 2분이 되시고요. 통일방안심사위원회 이제 거기 이제 임창순 선생님 금석학자의 대가시죠.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십니다. 주홍모 교수님, 권호동 교수님, 그 다음에 박희범, 정재각 이 2분이 나오는데 이분 2분들은 이제 요 민자통에 참여를 하셨고 뭐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교수시고
고려대 교수시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 박정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바뀌십니다. 그래서 박희범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의장 자문위원을 맡았었고요. 경제개발개혁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을 역임을 하셨고 충남대 총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재각 이분은 그 박정희 여론자문기구인 수요회의 구성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80년대는 좀 이렇게 취급을 안 하던 정신문화원 원장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도울의 스승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집행부들에 대한 또 소개가 쭉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맡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하여튼, 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너무 제가 주최 측인데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 30분씩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 정해진 원칙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집행 부서들은 우리 지금 소개하셨던 어른들이 이제 참여하셨던 고 연배 분들이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제가 기록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는데요. 참고로 그 총무위원회, 선전위원회, 외무위원회, 분여위원회, 조석하, 김철학, 이흥록, 최만리 이 네 분에 대한 기록이 또 이게 찾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위치를 아시거나 그런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은 발제가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자통이 출범을 했고요. 그 이제 조직원이 약 10만 명이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950년도에 그 통일방안과 4.5혁명계 통일론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특이한 거는 그 조봉암 선생의 그 평화통일론이 처음부터 평화통일론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정치적 통일, 민주 세력의 승리의 통일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다가 조봉암 선생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는 날 처음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5혁명기의 혁신 세력과 학생들의 통일운동.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중통련, 민자통 이런 그 단체로 입장을 달리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대학생들은 물론 여기 중통련이 당시에 이제 제한이 되면서 대학생들의 통일 열기를 불러일으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못 찾고 혼란스러워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생들은 그 학생회담, 서신교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가지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요.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60년 5월이 되면 중통령 민자통으로 분리되셨던 분들이 대학생들의 그 남북 학생회담 운동에 적극 후원하는 세력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른들도 더 큰 통일단체를 만들어서 전선체까지 나가서 통일운동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민주당과 장면 정부의 통일론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오락가락 통일론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북의 통일론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 저희가 발제하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하면서 들었던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19 혁명 시기에 그 혁신지의 활동은 커다란 제약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단하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의 몰락, 4.19 혁명으로 인한 몰락은 저희들의 그 전쟁과 분단으로 생겨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29 선거에서 혁신계가 패배했지만,
그거는 결코 패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통일운동과 그리고 혁신계 운동이 거쳐가야 한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5.16 쿠데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의 그 분단과 상처를 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보냈던 사건이었고요. 민자통 어르신들 또 수많은 혁신계 인사들, 중통련 인사들까지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학생을 회담을 외치던 학생들, 그걸 지원하던 선생들까지 투옥이 됐고요. 민간인 학살 유족회 분들까지, 민간인들까지 투옥이 됐습니다. 4.19 시기의 통일운동은 짧은 시간에 반짝한, 우리 긴 역사로 보면 반짝 빛을 낸 그런 시기였지만요. 어느 시기보다도 더 뜨거운 통일 논의가 진행됐던 시기라고 봅니다. 민자통을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건설했던 거는 분당 고착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엄중한 시기에 민족을 통일의 시대로 갈 수 있게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끔 그런 단초를 제시했던 것이었고요. 그 5.16 쿠데타로 그 꿈이 잠시 멈춰졌지만 그로부터 28년 뒤 서울에서는 다시 남북 학생 회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서울의 곳곳에서 판문점에서 투옥, 체포, 고문 뭐 이런 폭압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투쟁을 했더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긴 기간 동안 준비한 발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발표를 하기 위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민자통 4월 혁명기에 민자통의 시작, 주요한 인물, 지도자 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분단과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4월 혁명기에도 이미 그런 제약 속에서 자주통일운동이 어떻게 자신을 실현하고 성취하고자 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는 당연히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우리 이천 선생님께서 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자료집을 보시면 자료집 18쪽부터 25쪽이 이천 선생님께서 써서 미리 우리 토론 주최 측에 건네주신 발제문입니다. 이 발제문은 보시다시피 제가 잠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몇 차례 이제 이천재 선생님하고 세 차례 정도 저희가 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저희들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천 선생님 안 오신 거는 저희가 왜 못 오셨는지 좀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고, 대신 우리 이제 그 토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준비에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신 우리 김명훈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걸로.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제 25쪽에 있는 아주 그 매진말 부분의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김명훈 의장께서 우리 이천재 의장님께서 오늘 발제하려 했던 내용, 그동안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에 기초해가지고, 제가,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천재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토론 준비를 하실 때, 핵심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나는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당시에 어떤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미국의 어떤 성격,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자주통일에서의 핵심은 우리의 힘인데, 자주적 힘인데, 과연 민중적 변혁적 과제와 당시의 분단반대 투쟁이 긴밀하게 결합돼서 진행됐던가 라고 하는 그 문제제기였습니다. 하나는 민중성, 어떤 민중 주체적 사업과 투쟁이 제대로 진행됐었느냐, 그런 관점에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초하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의 그 중간에 미 군정 포고령 1호가 바로 그 미국의 성격을 바로 규명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선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 육군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의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의 권한 안에서 발표된 명령에 즉시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위를 하거나 질서 보안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한다. 군정 기간 중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바로 미국의 성격이 바로 여기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오늘을 19쪽에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그 같은 겸손으로 오늘의 과제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처음부터 분단 정책이었다.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이자 교두보로서 나아가는 일본 방어의 외벽 기능을 하는 지정학적 가치만을 미국은 중요시했다. 따라서 그들은 신식민지 대리인으로서 이승만을 내세웠고 처음부터 일개 미 군정 공보관이었던 이승만을 미국은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예우로서 처음부터 포장해서 국내에 들어왔다. 여기에 미 군정과 20쪽입니다. 미 군정과 이승만의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정치적인 역할은 한민당 몫이었다. 그 한민당은 48년 5월 재원위의 선거에서 유효표의 13%를 없는 것으로 3년 4개월의 역사를 끝으로 해체되었긴 했지만 이들이 어떤 친일 지주 계급으로서의 어떤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한, 그러면서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다시 이승만이 어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난 그 이후에 그에 다시 이승만의 정치적 효용 가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 라는 형태로 해서 참민당과 이승만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정과 한독당 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기준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2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김구를 비롯한 임정 세력은 입국하자마자 신탁통치라는 엄중한 사태에 부딪히자 신탁통치 결사반대, 즉시 전조선 민주정부 수립, 미소 양군 즉시 철수를 주장하였고 12월 30일 성명에서는 군정을 접수하자고 주장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이해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세련된 정치 노름에 오히려 김구는 철저하게 공산당 타도를 외쳤다. 솔직한 말로 초계급적 민족주의는 생각하는 자의 관념 속에서나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민족주의가 노동자, 농민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과 같이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세 줄의 문장으로 김구 선생의 노선에 대해서, 당시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다음에 조선공산당과 박헌영, 인민공화국과 건준에 대해서 정리를 23쪽의 중간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박헌영은 일제와 비합법 운동에서의 역량의 빈곤, 성과 있는 투쟁의 부재,
공고한 대중적 조직 구축 실패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해방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농민이 80%였던 당시 소작제 3.7제와 함께 혁명적 토지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던 것은 나름 유효한 주장이었으나 어떤 조직적 대중 역량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파적 행위를 한다든가 일제의 특무기관의 코각계인 이승엽, 이강국, 이마 같은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식의 종파 노름을 했었다. 아무리 8월 태제가 농민과 노동자에게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조선공산당 운동의 앞날이 상당히 어두웠었다라고 정리합니다. 또다시 그 다음에 또 다른 좌파로 여운형 사회노동당, 근로인민당, 건중 등에 대해서는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는 30대 중반에 일본 동경 제국 호텔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열변을 통해서 어떤 조선과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 언론에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로서 부각되긴 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해서 언론, 문화, 교육 등에서 합법과 반합, 비합법을 넘나드는 그의 활동은 1937년 김일성 장군의 조석 광복회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전천후 운동가요, 혁명가였다고 봐야 한다는 걸로 여운형 선생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운형 선생은 박헌영의 8월 태제, 8월 태제에서 나타난 노동과 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민중적 정책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민중을 실제로 뺏겼다. 두 번째, 그가 함께 하려고 했었던 임정의 민족주의가 반공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미 군정이 한민당의 정치적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실제로 출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쭉 돌이켜 봤을 때 전체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미 제국주의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민중적 어떤 변혁과지와 결합시켜서 힘을 자주적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속에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분명했던 것은 미 군정과 이승만의 분담 원칙만이 그것이 분명한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로 그냥 그 시기에 우리의 어떤 한계라든가 잘못들이 지금까지 또 연장된다고 한다면은 38섬 이남의 지역과 주민을 미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지배 통치하며 이에 반항하는 자는 엄벌한다는 이 소름 끼치는 하지 장군의 포고령은 지금도 유효하며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반전평화, 반제반미 총전선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천재 의장님께서 하기로 한 발제를 우리 김명훈 의장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 세력이 그때 해방정부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임시정부 세력 그리고 정치인 김구 그리고 조선공산당 세력 근로인민당 세력 등 각 정파들의 움직임과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천재 의장님께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발제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제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역사 시기를 세 분이 각각 나누어서 일제시대의
어떤 민족통일전선 운동, 그다음에 해방 전국에서의 자주통일 세력의 민족운동, 자주통일운동 세력의 흐름, 그리고 4월 혁명 전국에서의 민자통을 중심으로 한 민족자주통일운동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가 있었고, 곧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정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27분입니다. 35분까지 8분간 쉬겠습니다. 35분에 정확히 지정 토론부터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